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부문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에서 한 10년 만에 1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걸은 상태입니다. 김기남 부회장이 이 부문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이러한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만솔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만솔 기자입니다. 네, 임 기자. 그 메모리 반도체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사장으로 오르는 것으로 유명했었던 그 김기남 부회장이 어느덧 그 삼성전자 대표이사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를 더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그룹에서 보면은 대표이사 연임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부회장은 1958년생으로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60세 퇴진이라는 삼성그룹의 그런 암묵적으로 그런 기준에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남 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후배들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그 삼성전자가 지난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기남 부회장이 여기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는 왜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1위를 목표로 했을까요?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대량으로 만들고 난 뒤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자가 얼마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규모를 봐도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그냥 한두 푼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 부문이 아니거든요.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에 73조 원, 또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시스템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최근에 내놨는데요. 사실 규모만 놓고 보면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합치면은 결국 133조 원인데 정말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이렇게 규모만 놓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다 이끌고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30년까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 기간에서 어떤 분야든지 한 100조 정도 쏟아붓는다. 그럼 뭐 시장 전체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기남 부회장의 과제로 그런 시스템 반도체 1위의 기반을 닦는 일이 꼽히는 이유는요. 현재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까지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1위까지 갈 길이 멀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시스템 반도체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가 있고, 또 이쪽에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라는 거는 빛을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인데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일본 소니가 이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유율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한 2배 정도, 이 정도 높습니다. 또 다른 품목인 AP, 이 AP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요. 이 AP 분야에서 미국 퀄컴이 고가 제품을 장악하고 있고, 또 대만의 미디어텍이 중저가 제품을 꽉 잡고 있어서 삼성전자로서는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지 센서를 살펴봤는데 저 자동차용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에서도 뭐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자동차 반도체에 관해서 좀 관련 제품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물론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앞서 이야기한 AP 또 이미지 센서랑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점유율이 커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건가요? 시스템 설계 분야가 좀 그렇게 경쟁이 심하다고 하면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승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타깝게도 파운드리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 TSMC라는 기업이 현재 파운드리 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한 40%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간단히 요약하면은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기남 부회장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분야에 좀 뛰어들 때는 보통 그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인수합병으로 잡아오는 뭐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면은 인수합병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지난해에는 좀 그런 적극적이지 않았던 모습이 보였는데요. 올해에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이 지난해 10월쯤 기자들과 만나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인수합병에 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수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이거든요. 삼성전자의 그와 같은 실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은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한 100조 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00조 원 정도면은 어지간한 기업의 경영권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수합병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이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기남 부회장이 단독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에 그냥 뛰어든다, 뭐 이것도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 부회장은 인수합병과 같은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을 정면 돌파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회장의 이런 방침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소니가 지금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점유율 말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추격하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요, 이 한정된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은 화소를 담느냐에 따라 화질이 달라집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화소 사이의 거리를 0.7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였는데요. 반면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아직까지 화소 사이 거리가 0.8 마이크로미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의 기술력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기술력에 있어서 TSMC보다 더 높은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파운드리 업계는 누가 더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삼성전자는 TSMC와 거의 비슷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7나노급 이하 미세 공정을 제공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뿐인데요. 삼성전자는 TSMC와 비슷하게 올해 안에 5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TSMC는 2022년 비슷한 시기에 3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이런 미세 공정을 바탕으로 TSMC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죠.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65조 원 가량이었는데 여기서 한 50조 원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기남 부회장의 어깨가 계속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남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이 D램 부문, 여기에 1위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당분간 다른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D램 입지를 넘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극자외선 공정을 활용해서 D램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극자외선 공정이라, 그러니까 그 반도체의 그 미세한 그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그 기술, 그걸 이제 극자외선을 이용한다. 그런데 좀 어려운 용어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이 실리콘 웨이퍼, 그러니까 실리콘 원판에다가 빛을 이용해서 반도체 회로를 새겨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존에는 불화 아르곤 레이저라는 빛을 사용했지만
이제 극자외선이라는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극자외선 공정에서는 빛의 파장이 더 짧아져서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소비하는 전력이 더 줄어들면서도 성능이 더 나아지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같은 반도체 웨이퍼 안에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극자외선 공정은 불량률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D램의 성능을 기존보다도 훨씬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이런 극자외선 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놀랍게도 현재까지 D램에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기업은 삼성전자뿐인데요. 이건 극자외선 장비를 확보하는 일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만든 장비가 딱 26대였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이 생산량을 35대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많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6대든 35대든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적게 만들어도 대단한 거 보면은 대당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사실 그 반도체 불황이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으로서는 그런 투자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달랐습니다. 김 부회장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서 D램 생산용 극자외선 장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했고 연구개발 인력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전부터 이런 극자외선 장비를 사용해왔던 만큼 그런 장비를 확보하는 일이 다른 기업보다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D램 부문 말고 이런 극자외선 공법을 사용하는 데가 또 따로 있나요? 바로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대만 TSMC와 반도체 미세 공정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미세 공정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극자외선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계속 극자외선 D램을 내놓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일단 올해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극자외선 생산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또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그런 극자외선 장비에 관해서 구체적 투자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또 내년에는 DDR5 같은 차세대 D램도 삼성전자의 그런 극자외선 공정에서 양산된다고 하니까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약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모리 반도체의 또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도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 삼성전자가 D램과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셀을 쌓는 그 기술력도 삼성전자가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기업별 낸드 플래시 적층 단수,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얼마나 쌓았느냐, 그런 걸 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28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곧이어 128단 제품을 양산하는 데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 128단으로 적층수가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는 셀을 쌓는 방식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8단 제품을 한 번에 쌓습니다. 이거를 싱글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64단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두 번 쌓는 방식으로 128단 제품을 만듭니다. 이걸 더블 스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이루어내는데 그 김기남 부회장이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 그 기술력을 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대로 김기남 부회장은 종합기술원장, 메모리 사업부장, 시스템 LSI 사업부장, 이런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반도체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2003년에는 삼성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삼성 펠로우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D램, 낸드 플래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칩, 또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런 제품들의 점유율 1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삼성전자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반도체 경영인으로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김기남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는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연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삼성그룹에서 보면은 대표이사 연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나이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김기남 부회장이 기존의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역할론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일단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는 끝이 났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2월달과 3월달에 들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관해서 완전히 이제 상황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나 가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김기나 부회장이 어떠한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올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규모를 조율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김 부회장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증권이 4월 초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평택 사업장에서 D램 증설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김 부회장은 또 메모리 반도체 용도에 따른 생산량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재택근무나 많아지고 집안에서 주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면은 서버용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은 어느 쪽 부문은 재고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어떤 쪽은 좀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수급 상황에 전략을 잘 취해야 된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김 부회장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셈입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반도체 기술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반도체 경영자로서 삼성전자의 주력 부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이 지휘하는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 기업의 추격을 뿌리치고 메모리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이야기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